저희가 예술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작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럴 때 마음 안에서 윤리적인 가치와 마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혹은 내 마음 안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좀 떼낼 수 있을까? 그 윤리적인 가치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마음 안에서 윤리적 가치를 분리해 낼 수도 있을까요? 음. 네,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아, 아마 성리학에서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성이라든지 아마 뭐 성선 이런 정도의 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성리학에서 마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까? 음. 상당히 아마 성리학자들 책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성명이학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성명심학이라고 얘기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은 한국어입니다만 한자는 마음 심자겠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일까? 또 그것도 아마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 서양 철학에서 이게 마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철학자들이 논의할 때 이제 몸과 마음이다, 이런 그 이원적인 그 구조를 생각해서 이 인간을 설명할 때 몸의 역할과 마음의 역할,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은 마인드 바디 시어리라고 할까요? 인간에게는 마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가 있고, 이 마인드가 바디를 컨트롤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영역은 이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카르트의 그러니까 마인드 바디 이론은 이원론이다, 이런 주장들을 뭐 철학사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몸 혹은 마인드 앤드 바디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분들은 정신과 신체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좀 마음이란 단어, 그리고 이제 정신이란 단어, 그리고 몸, 신체, 이 복잡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윤리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이 정말 별개의 영역일까? 혹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로 그 일관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 이제 만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그 물질보다 앞선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또 최근에 철학자들은 몸보다도 마음이 더 자, 몸보다도 몸이 더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몸 철학이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장들이 조금 더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 이제 마인드 바디 이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논쟁적이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은 연관이 돼 있겠죠. 우리가 아마 그 공부하기 싫으면은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앞서면은 어딘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짜 아픈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 안 올 때 질문해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반대로 설명해 보면은,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뭐 일어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마음도 아프고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건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고, 이걸 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철학에서 주로 마인드 바디는, 이제 마인드는 굉장히 그 이성적인 것 같아요. 계산하고 냉철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아마 마인드 바디라고 이런 이론할 때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그 서양의 이성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하고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동양 철학에서는 마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아마 우리가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게 호감 비호감이라는 그 단어 테스트를 하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호감 쪽에 좀 더 그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자들이 이 자기들 논문 써서 요즘은 영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은, 심이라는 글자를 마인드라고 번역하는 분들보다는 요즘 하트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트로 번역해 둔 순간부터 이게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술의 영역이라든지
네. 일상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아마 동양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서양적인 마음과는 마인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도 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그 오장육부 중에서 심이라는 글자는 심장의 모양을 딴 그 상형 문자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따뜻한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한 음,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초기에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그 설문해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인간의 신체의 가운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이 신체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아마 우리 그 자연과학자들은 그 키를 재고 심장의 위치를 재고 높이를 재고 정말로 원의 중심일까 물체의 중심일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신체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이제 신체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 중심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체와 마음의 관계에서 신체의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의 어떤 그 주관자라고 할까요? 주제자라는 의미로서 마음을 그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그 행동을 주재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마음의 기능에 두고 있고요. 물론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어떤 이성적인 사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몽주가 그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리야 있겠습니까? 이런 그 일편단심이라고 이런 단심들은 굉장히 그 특이한 의미의 또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실한 마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신방변이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본성이라고 할 때 성이라는 글자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할 때 하는 정자도 들어가 있고 이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뜻 의자에도 보면은 밑에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고 뜻 지자에도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마 어떤 조금은 이제 이성적인 부분, 혹은 감정적인 부분, 의지 부분, 느낌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상당히 그 넓은 의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윤리적 가치와 이 마음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 윤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동과 관련되겠죠. 물론 뭐 마음 단계에서도 사유 단계에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그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과 어떤 그 인간의 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행동을 주재한다고 할 때 마음의 영역이 그 윤리를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의도 같은 거는 우리 마음에서 좀 윤리해서 마음을 좀 떼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마음이 항상 행동을 그 억제하는 기능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마음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그 마음과 작품과의 그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걸 해결한 용어가 논어책에 보면은 공자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일생을 얘기를 하고 나이 70이 되었더니만은 종심소욕 불류구라. 자,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어떤 규범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를 종자, 우리 방종할 때 종자입니다만은 방종할 때 조금 다른 것, 놓을 종자네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단계가 되면은 어떤 그 윤리라고 할까요? 어떤 타인이라고 할까요? 혹은 사회라는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본인의 마음 속에서 이미 그 윤리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너무 해방이 되면 선불교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마 공자, 유교 이런 정도에서 마음과 윤리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윤리의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만들어 놓은 단계. 근데 유학자들은 수양론이라고 합니다만 수양을 통해서 이제 윤리로부터 마음이 해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뜻밖의 수양을 하면
윤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구나. 마음이 수양을 하면 이제 이런 어,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마음심이 중심에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 감정, 뭐 감정, 뭐 여러 가지의 마음 심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바탕과 같은 것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영어로 번역했을 때 마인드는 역시 이성적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마음 했을 때도 한자로 마음심을 썼을 때도 어떤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윤리를 거기 한번 여쭤봤더니, 윤리 종심소욕 분류고, 윤리를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되지만, 아예 서불교까지는 가지 않는 그 수양의 단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저희가 예술을 하는 또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다시 아름다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연결 방식을 상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미학 영역까지 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유교에서 이제 예술과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이제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미학의 영역 혹은 그 예술의 영역과 또 아마 성리학이라든지 유교라든지 도덕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큰 주제로 본다면 이제 도덕과 예술이 어떤 관계에 네. 있을까 이런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덕과 예술에 대해서는 아마 서양 미학사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플라톤 이래로 예술이라는 것은 이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술보다는 도덕이 더 중요하고 그 도덕의 정당성, 당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야 된다. 예술은 자율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유교에서 아마 예술을 얘기를 할 때 주로 그 음악, 미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도덕의 우위라는 걸 주장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을 필요하고 그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인간 사회에는 도덕이 필요하고 이 도덕을 함양하는데 이 예술이 아마 음악과 혹은 회화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쪽의 논의들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학문적으로는 실용적인 이론이라고 할까요? 아마 혹은 도덕적 예술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교가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그 예술에 대해서 어떤 그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을까? 그런 얘기만 했다면 아마 예술 하시는 분들은 유교 공부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그 유교가 아마 그 예술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앞에서 종심소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술을 혹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분들의 어떤 주체라고 할까요? 이런 주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질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음악이라고 할 때 소리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다 이런 표현을 순자책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양이 춤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술을 창작하는 주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아마 인격이라고 할까요? 뭐 주체가 어떤 거기에 도덕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도덕적 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수양된 주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제 심이라는 것이 만일 공자가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70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70대의 종심소욕이라고 할 때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행동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술 창작에 있어서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수양의 경지에서 그 단계에 갔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아마 우리가 제가 회화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떤 고양된 경지에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이제 보니 예술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이제 수양된 주체가 이게 뭐 음악이라면 마음의 소리, 아까 춤이라고 하면 마음의 움직임, 또 뭐 회화라고 한다면 마음의 이미지, 심상을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수양된 주체가 이제 표현되는 게 아마 동양에서 혹은 성리학에서 생각한 마음, 뭐 윤리, 예술의 관계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현대 예술들이 아직도 굉장히 작가에게 어떤 수양된 인격, 수양된 생각 이런 표현들을 기대하고 또 작가들이 그런 개념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과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는 아직도 어, 성리학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다. 한국 현대미술조차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